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린 건지 내 마음이 흔들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증시가 흔들리는 게 내 마음이 흔들린 건지 네. 정말 그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 건지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네. 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침 시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네, 워낙 바쁘셔갖고. 네. 자, 일단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네네. 얼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은 왜 이렇게 흔들린 겁니까 지금? 역시 원래- 그 트럼프의 한마디 이런 원래 거예요. 흔들리는 게 시장이죠. 예. 예,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렸고요. 네. 흔들리는 가지를 보면 또 사람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이 꽤 많이 떨어졌죠. 네. 나스닥이 3.5% 밀렸거든요. 음.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주가 오르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루 떨어지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3.5% 밀린 게 올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냐? 아닙니다. 올 들어서 미국 나스닥이 4% 이상 떨어진 게 4번 있었어요. 4%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밀리는 게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뭐 밀릴 밀릴 수 가능성이 있지. 높죠. 예. 네. 뭐 한 3% 밀린다 그러면은 지금 3,600이니까 10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밀리는 건데 예. 한국도 3% 이상 밀린 게 올 들어서 기억도 못하지만 4번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굉장히 늘 새로운 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실은 이게 있는 일입니다. 다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밀리고도 궁극적으로 회복이 됐죠. 한국은 지난 주말이 사상 최고치고 미국도 지난주가 사상 최고치였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이번 조정이 그럼 과거처럼 일시적 조정이냐 아니면 판이 깨지는 상당히 장기적인 조정이냐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일시적인 조정 쪽에 무게 중심을 이번에도? 싣습니다. 네. 아.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네네. 되겠죠? 네. 이제 그 미국 시장도 크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강세를 나타냈는데 네. 뭐 중간중간에 2022년에는 S&P 500이 20% 넘게 밀렸고요. 올 초에도 18%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올 초에 한 1분기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이때 미국 시장이 밀릴 때 나타났던 공통점은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뭐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무슨 주가가 경제의 그림자예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지만 뭐 한국 경제가 사상 최고치입니까? 전혀 지금 자산 시장과 그 실물 경제는 별 세계예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가 뭐 처참하게 무너지면 주가도 무너지겠지만 그저 정체에 빠져 있는 정도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산 가격은 서로 실물 경제와 상당히 무관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역성장이었습니다. 근데 닥스 지수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뭐가 어려워지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소방수로 나오면서 돈을 풀다 보니 뭐 중앙은행이 주식 가진 사람들만 부자 만들어 주려고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네. 뭐 그냥 이게 실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풀었겠지만 풍선 효과가 그냥 자산 시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판은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무너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게라는 게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네. 채권은 안전 자산입니다. 근데 2022년에 증시가 무너질 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네. 채권 깨지고 주식도 같이 깨졌어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금 가격이 잘 올라가고 있죠. 금은 안전자산의 상징이다. 이게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상당히 불길한 상황을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지만 뭐 그건 아니죠. 주식도 사상 최고치잖아요. 가상자산도 사상 최고치. 모든 자산이 다 최고치예요. 거의.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판이 깨지는 거는 다 같이 깨질 거다. 뭐 피해가기가 힘든
네. 그런 상황을 굳이 조금 개념적으로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셔널이한 상황이에요. 70년대처럼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매월 한 번씩 발표가 되죠.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자산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장기 국채 금리예요. 근데 지금 지난 주말에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국채 금리의 동요는 없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에 한 20% 깨지고 2020년에 25% 깨지고 올 초에 한 18% 깨지는. 네. 그러니까 뭐 한 3, 4%짜리 조정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조금 깊어지는 스토리에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장기 금리의 급등이었어요. 특히 10년짜리 금리.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판이 깨지는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의 해석이고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은 판이 깨지는 정도의 조정이 오기도 힘든 게 돈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찍어내 갖고 네. 이 돈을 시중에서 싹 걷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못 푼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본시장에 겁이 없어요. 우리가 그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재정 개혁을 둘러싼 난맥상, 영국도 재정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 증시들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정부 부채가 많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럼 중앙은행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대가 뭐 잘못된 게 아닌 것이 2022년 가을철에 영국의 보수당 총리인 리즈 트러스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총리가 됐었어요. 네. 그때 2022년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보수당인 그 트러스 총리가 이분의 이제 롤 모델은 대처였거든요. 네. 뭐 아주 보수적인 그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감세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은 뭔가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감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인플레 압박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영국의 장기 국채 길트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올리고 있는데 금리가 급등하니까 긴축하는 와중에 미니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이 막아줄 거란 기대가 굉장히 크고 네. 그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아주 부채로 가득 찬 세상이 리셋이 될 거란 공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맘대로 못 푸는 환경은 뭐냐? 그게 저는 결국 인플레라고 생각해요. 인플레가 만들어지면 2022년처럼 장기화되면 주식도 S&P 500도 20% 넘게 밀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맞는데 네. 그건 우리가 후행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장 민감히 사람들이 반영하는 게 한 10년 정도 만기가 되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고 지금 S&P 500이 10% 이상 밀릴 때 나타났던 공통점은 채권 시장의 교란이었어요. 금리 많이 올라간다. 네. 이런 얘기들이 헤드라인에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크게 조정받는 거는 미국의 그 국채 금리와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차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채권이 먼저 움직인다든지 주식이 거의 먼저 동시 신호이기도 거의 동시에. 하고요. 예, 어쨌든 그 경제신문 헤드라인에 네. 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뭐 이런 것 정도가 상당히 장기화되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그건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이단아가 집권한 상황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고 네. 이런 중간중간의 조정은 나타났지만 이제 판이 깨지진 않았다. 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인플레가 좀 강하게 지속되면 그 시장은 망가지는 건 거의 확실해요. 아니 인플레를 약간 좀 지금 유도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막 계속 근데- 돈 찍어내잖아요. 예, 돈을 찍어내는 게 우리가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물가예요.
성장 못한 물가가 너무 높게 움직이면 경제가 힘들어지고 뭐 일본 같은 게 대표적이죠.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그 총리들이 바뀌고 엉망이에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고령자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65세 이상 인구는 대체로 연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가 너무 싫지. 그렇죠. 물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나는 매월 정해진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의 CPI 같은 경우는 2.7, 2.8이에요. 이 정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많을 때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부채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건 맞는데 네. 그거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은 수준이지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그 사회가 지탱이 안 되죠. 소득이 안 느는데 물가가 높다 그럼 그거는 난리가 나죠. 네네네. 자, 하여튼 그래서 물가가 그 정도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시장이 이렇게 자산 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네, 거고. 물론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이번 주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물가는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 컨센서스가 전년 동월비 3.1이에요. 3%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 파월 의장이 지난 8월 말 잭슨 컨퍼런스에서 약간 교통 정리를 해줬어요. 네. 관세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 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번 주에 CPI가 뭐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하나의 경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고 네. 미국의 장기금리가 훌쩍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22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가 30%대 정도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네. 근데 이게 100% 관세라고 한다면 그건 실제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시장이 반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걱정하는 건 합리적인데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오르니까 많이 오르니까. 시장이 그 조정의 빌미를 사는 것 같고 지금 수출하는 물가는 55%입니다. 2018년에 25% 관세를 물렸고요. 네네네. 또 페타닐 관세라 그래서 네네네. 마약 관세 20% 했고요. 또 상호 관세 10% 물렸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수 품목은 55%가 55%. 가는 거고 여기 100%를 더 이제 물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저는 채권도 깨지고 주식이 깨지면서 다 같이 깨지는 게 2022년의 모습이고 네. 2018년의 모습이고 이번 장이 깨지면 그렇게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2022년과 2018년은 그게 한 두세 분기 그러다 말았어요. 사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나쁜데 물가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기는 어려워요.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이 못 쓰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스태그네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장기간 현실화됐던 게 1970년대거든요. 네. 근데 저는 트럼프 정권이 우리가 한 아주 길게 보면 상당히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70년대에 왜 경기가 나쁜데도 물가가 안 꺼졌냐 하면 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치 권력에 굴종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한 대통령이 관세 물렸습니다. 수입 관세를 물리고요. 또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막 더 내라 그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시죠? 닉슨이 그랬어요. 닉슨이 그런 식의 정책을 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연방준비제도 한 100여 년의 역사에서 오욕의 상징이죠. 네. 물가가 높은데도 결국 돈을 덮으면서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를 확 놓쳐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13년인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막 자기 측근들을 꼽고 또 내년 5월 달이 되면은 또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장기화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시장은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래도 파월 의장이 아주 여러 가지 그 사람 공화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인격 모독적인 그런 것에도 나름 중립을 저는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교훈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은 늘 오르면 뭐 괜찮아 보이고 떨어지면 걱정이고 그런데 지금 흐름에서는 주가도 주가지만 인플레이션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프락시로 한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상황도 미국 상황이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네. 지금 1,436원 뭐 이렇게 지금 찍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안 좋죠. 예.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예. 우리는 한 3,500억 불 대미 투자 뭐 이런 스토리도 물론 이제 근간에 있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최근 한 달로 끊으나 세 달로 끊으나 원보다 더 약한 통화가 일본 엔이고요. 그리고 유로나 파운드도 원보다 약하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약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각자의 동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네. 유럽은 재정 위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본은 지금 내각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불확실성이 커지지만은 네. 이 여성 총리가 또 아베처럼 하겠다라고 했던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달러 약세 아니 저 뭐야 그 엔화 약세를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지금 아베를 얘기하는데요. 예. 2012년에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했을 때 엔달러 환율은 80엔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은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디플레였어요. 네.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도 나쁘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나쁘죠. 더 나쁘죠. 네. 이거는 무기력증이에요. 네. 인플레가 열병이라면 디플레는 무기력증입니다. 디플레 경제의 미덕은 안 하는 게 버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가 떨어짐으로써 결국 돈의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돈 풀고 또 엔화도 약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갔다고 봐요. 엔달러는 150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디플레가 될 때야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의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이 디플레 자체가 세대 간의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불평등을 강화시켜서 네. 그 당시에는 뭘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디플레 탈피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2.7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엔화를 더 약세로 유도하면서 물가에 자극을 준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지금 일본의 그 자민당 리더가 했던 말은 2022년에 리즈 트러스와 같은 그런 오판할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봐요.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좀 뭐 추진한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로 지금 달러가 가는 거잖아요. 원화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보다 한 좀 더 안정된 그러니까 좀 1,200~300원대 요때 우리는 그걸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네. 지금 1,400원 넘어가고 1,436원 이렇게 찍히니까 일본이 엔 약세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우리는 너무 우리의 부담이죠. 의지에 반하는 또 뭐 저는 궁극적으로 환율이 다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우리나라는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지금은 한국 고유의 문제라기보단 글로벌 요인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랑 미국 공무원들이 환율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외환시장은 뭐 100% 시장에 맡겨두는 이런 나라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IMF에 보고했던 거를 이제 뭐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그 고평가돼 있고 이게 미국의 무역 수지를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일본의 상황은 저는 엔저가 더 지속되기에는 내부적인 모순이 너무 큰 것 같고 유럽은 조금 변수인 거죠. 좀 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제 생각에는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환율이 큰 리스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걱정은 그 화폐라는 것, 즉 우리 네. 원화라는 건 그냥 다 가치가 사라지고 왜냐면 다른 자산은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달러라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이 다 이걸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네. 그러니까 화폐라는 생각보다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그런 달러 사는데 혹은 뭐 주식 사고 뭐 금 사고 비트코인 사고 모든 자산 사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화폐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이 혹시 있나 그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휴지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려면 달러 풍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가장 본질적인 흐름은 경상수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흑자가 됐던 게 네. 불과 10년이에요. 2013년 이후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매월 100억 불씩 흑자가 나는 구조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능력으로 뭐 7, 800억 불을 연간 달러를 벌 수 있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휴지가 된다라고 보는 건 좀 과한 걱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원화 가치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는 거죠. 달러가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나라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공통점은 경상수지 적자인 나라예요. 자기 힘으로 돈을 못 버는 나라들은 네. 미국이 금리 낮춰서 달러가 흔할 때는 뭐 통화가 강하다가 긴축 가게 되면 바로 손을 드는데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그러기가 좀 힘든 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것이 뭐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글로벌한 환경이 좀 투영이 되는 달러 강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환율 걱정하는 걸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봐를 좀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의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좀 한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100원, 200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할 테고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1,400원인데 더 전고점 뚫고 갈 거냐, 100원 더 떨어질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것 같은데 네네. 원화의 붕괴를 말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한 걱정이라고 봐요. 왜 갑자기 정프로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표현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만 네. 한 1,700원 네, 저기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IMF 때는 갑자기 800원 하다가 2,000원 하니까 사람들이 네. 미치는 거지만 네, 1,430 몇 원 하다가 1,480원 하다가 야 그래 1,500원 밑에는 어디냐 그다음 이제 1,500원 넘어가고 1,500 한 30원 하다가 또 이렇게 네. 계속 그냥 슬슬 가면 그냥 개구리 온탕의 개구리처럼 그래 뭐 1,500원 정도는 괜찮지 뭐 1,600원 좀 비싼데 1,600까지는 괜찮지 않아? 이러다 이제 내년 말쯤에 뭐 한 2,000원쯤 됐는데 아유 그래 2,000원 정도만 우리 잘 막아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원화 가치는 그냥 반토막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근데 저는 뭐 네. 이건 뭐 사실 답이 없는 얘기긴 한데 1,500원, 1,600원 되는 것보다 1,300원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건 뭐 사실 뭐 설명드릴 시간도 없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환율은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과한 걱정인 것 같다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땐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 1,400원 작년 말인가 그때 아마 한번 찍었을 때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네. 1,400원 넘어갔을 때 막 이게 나라 망하는 것처럼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네. 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1,400원이 뭐 그래 1,400원 밑으로 가면 좋겠다 요 정도 느낌이신 것 같아서 이게 환율에 이렇게 너무 사실 적응의 문제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한 그 코로나 이전에 한 1,100원에서 1,480원까지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로와 엔의 절하는 원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뭐 유독 한국만 유독 약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엔이나 유로처럼 중기축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환율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올라가게 되면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힘들어져요. 우리가 네. 국제사회에서 교류하면서 달러가 필요한데 찍어낼 수는 없고 달러를 구하는데 원화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는 뭐 환율이 올라가는 쪽 떨어지는 쪽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다 뭐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은 환율이 떨어지는 쪽이 네. 좋죠. 네. 우리가 현대사에서 경험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외환 위기였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장이 시작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 센터장님 오랜만에 오셔갖고 조금 오래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 미국 투어 잠깐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 연말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낼 수 있는 투어를 저희 삼프로TV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어 9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낭만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얻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버드, MIT 교수진의 특별 세미나 이런 데서 이제 지식도 한번 얻어가시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한번 방문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 일정을 그 타임스퀘어 쪽에서 즐길 수 있는 일정까지 꽉 채워놨으니까 미국 투어 9기 많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굉장히 또 아마 관심 많이 보시면서 또 오늘 지켜보실 텐데 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오프닝벨 라이브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